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진표 교수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전체적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윤진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신여대에서 비교정치 분야에서 특히 동남아 지역을 연구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동남아학교 회장과 동남아연구소 소장을 했었고요. 나름대로 평생 동남아시아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동남아시아를 좀 제대로 알리고 또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서로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최근에 쓴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를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또 왜 해외 지역을 그렇게 제대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동남아시아라는 것이 도대체 어딘지, 그런 지리적인 환경 또는 동남아시아의 역사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고 무엇이 특징이고 그것이 현대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 동남아시아의 사회 문화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또한 연결되어 있고 현재의 추세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 책 속에서 각 챕터별로 좀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각 국별로, 그야말로 동남아시아에 10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까지 이런 10개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그 나라들의 정치 제도라든지 그 나라의 특징적인 정치 문화가 무엇이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정치적 리더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적 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이제 한국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주변의 국제 관계의 장도 이 책 속에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여러 가지 동남아 국제 관계 속에서의 이슈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전략적인 측면 같은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관계까지 제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요즘 보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로 그렇게 서로 상생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국익과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저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넣는 장까지 이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는 책 속에다가 다 담아봤고요. 이렇게 담겨진 내용들을 바로 동남아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제가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걸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내용들을 더 간략하게 잘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아는 만큼 보고 사는 걸까요? 또는 보이는 만큼 알게 되는 걸까요? 답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 인생 속에서도 살면서도 제가 늘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안다는 것은 내가 보려는 세상의 상황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뭐 팩트 체크라는 말 많이 쓰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지도 않은 주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까지 유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부터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 또는 생각 또는 주위로부터의 소문 등등 부정확한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확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을 알고 또 그런 사실관계가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축적되면 될수록 세상을 보는 나의 판단은 정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은 알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잘 정리된 상태로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제목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의 핵심적인 목표는요, 동남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 사회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래를 찾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남아를 바로 보고 또 제대로 알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남아라는 지역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림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현대 동남아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부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동남아시아, 뭐 말 그대로 동남 방향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예, 동남은 뭐 영어로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입니다. 자, 이런 동남아시아의 이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특히 아시아라는 말의 맥락, 요것은 이제 동남아 지역 지리 환경을 설명을 할 적에 제가 그 강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의문부호로서만 한번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또는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바로 그 대상 지역으로서의 바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죠. 현대 동남아의 이해를 위해서 지도. 자, 이게 바로 아시아의 지도입니다. 굉장히 넓죠. 예, 아시아의 지도고요. 아시아에는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한중일이 있는 이 지역을 묶어서 동북아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북아의 아래쪽에 있는 남쪽 방의 동남아시아고요. 동북아시아인 이 지역과 동남아시아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지역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치 지리학 쪽에서는 아시아의 이쪽 지역은 별도로 남아시아라는 말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도 있고 다른 뭐 아시아의 명칭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좀 간략히 크게 나눠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동아시아에는 우리 항중일이 있는 동북아와 공부하고자 하는 동남아.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과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이걸 동아시아 지역으로 부르고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를 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우리랑도 가깝고요. 또 남아시아가도 옆에 붙어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바다가 있고 또 대륙에 있고 하는 이런 동남아라고 하는 이 넓고 넓은 이 지역이
우리와도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 또한 다른 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나중에 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반대편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서양 세력들과도 바로 여기서 조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학자로서 이 동남아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요즘에는 그 인식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꽤 조사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이 조사는 또한 최근에 제가 또 다시 한번 했던 건데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가 일종의 그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요. 그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또는 동남아 사람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뭐 처음 보는 장면이 됐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됐건 첫인상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은 나중에도 굉장히 그게 오랫동안 남고요.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느냐는 거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나름대로는 모아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 있는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는 이미지가 쑥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봤고요. 그것을 쭉 통계적으로다가 모아서 빈도를 세보고 그것을 이 글자 크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동남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인데요. 동남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인상을 갖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이 더위입니다. 덥다는 거죠. 날씨입니다. 예, 동남아 열대 지방이죠. 예. 가보면은, 물론 뭐 비가 안 오는 건기도 있습니다만 비도 또 많이 맞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더워도 굉장히 덥습니다. 무덥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동남아는 상대적으로, 예,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니까 바로 더운 나라다, 더운 지역이다, 예, 땀이 많은 나은 지역이다, 이런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휴양지라는 게 있죠. 예, 덥다, 휴양지다. 또 여기 관광이라는 것도 있고 옆에 보면 여행이 있습니다. 예, 여행도 있고요. 이건 다 뭘까요? 더운 지역이고 열대지방이고 바다가 있고 또는 뭐 산이 있지만은 또 물도 또 있고 뭐 이런 소위 관광 가고 휴양하고 여행하는 곳, 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우리랑 가깝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라도 굉장히 좀 이국적인 그러한 휴양을 즐길 수 있고, 또 물가 같은 것도 여기 나오네요.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아니겠죠.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요.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한번 보실까요? 날씨 빼고요. 개발도상국이다라는 이런 대답을 주관적으로 많이 이제 주관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서 선택하라가 아니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발도상이다. 즉 아직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뒤처져 있는 뭐 그런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뭔가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곳이다라는 인상을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 지역 또는 그런 나라들이다 있습니다. 허나 그 바탕에는 좀 가난하다, 좀 못 산다. 예. 1인당 GDP로 보나 여러 가지 보나 우리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가난이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생활 속에서도 가서 관광이라든지 방문할 때 보면 보이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또 우리도 원조도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가난이 많이 인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더우면 이미 나온 거고요. 음식 같은 거.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사회에도 뭐 베트남 쌀국수라든지 뭐 태국 음식 같은 경우에 많이들 들어와 있고요. 많이들 즐기십니다. 뭐 다이어트 음식이고 건강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합니다. 자, 이상 큰 글씨만 봤는데요. 뭐 뒤에 보시는 여러 가지
뭐 친절하다든지 여기 따뜻하다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향신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또 좀 많은 걸 아시는 분들이 표시해 준 것 같아요. 예, 향신료. 동남아시아는 열대 지방에서 나는 향신료들의 아주 세계적인 생산지였죠. 예,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 출신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동남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아예 크게 나옵니다. 예, 아까는 그냥 동남아지만 아예 외국인 노동자가 아무래도 제일 가깝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강하게 동남아 사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친절하다, 순박하다, 예, 상당히 여유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웃죠. 예, 우리보다 이렇게 덩치들은 크진 않죠. 그러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순박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롭고요. 좀 그런 인상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피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까무잡잡하다. 예, 이런 거. 예,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남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더 까무잡잡한 얼굴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 뭐 까망이라고도 쓴 사람들도 있네요. 왜소하다, 좀 작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 하나 있네요. 요즘에 또 국제 결혼해서 들어와 있는, 이 동남아 출신 여성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에 가게 되면 한 마을 전체에서 외국인 국제 결혼 이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그 가정을 형성을 해서 우리 사회의 뭐 다문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아예 이렇게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동남아 사람 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인 거. 자,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나도 저런 생각 갖고 있어. 저래.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동남아 지역뿐 아니고 이제 어느 나라 해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적에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 꼭 먼저 해주는데요. 동남아 지역, 뭐 이건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지역을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경험한 데는 가서 보고 느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요. 또한 축적된 지식을 결합을 시켜서 같이 갖고 가려는 직접적인 경험과 또 열심히 노력해서 머릿속에 넣는 지식을 결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일종의 지역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각적으로는 보편적 시각과 특수한 감각의 균형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특수한 감각이라는 것은 동남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같은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없는, 우리와는 좀 다른 거. 그런데 앞에 꼭 필요한 건 보편적 시각입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것이고, 거기도 같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유럽이 됐건,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동남아가 됐건, 하나의 인류 공동체가 사는 사회로서 보는 소위 보편적,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시각을 가지려고 하고요. 동시에 지역 전문가는 그 지역만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한 어떠한 감각을 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균형을 자꾸 지향을 하는 모습이 저는 동남아 지역, 나아가서 어떤 다른 해외 지역을 공부하더라도 지역을 공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 경험인데요. 처음에 여러분 해외 지역을 간다, 동남아를 간다, 갔을 적에 대개 보면은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을 가면은 무엇부터 보이시는지요? 저도 이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해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자연의 모습, 자연 경관, 산이건 바다건, 뭐 계곡이건, 뭐 사막이건, 그것이 뭐 열대 정글이건, 그런 자연이 주는 거에 우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저 눈이 띄어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또 좀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목적이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 이게 이제 주로 또 유적지들이죠. 뭐 큰 어떤 건축물 같은 유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일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어떤 문화유산 같은 것들, 그런 유적들, 그걸 보는데 관심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역사가 또 슬슬 또 이제 공부가 되고요. 그런 책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관심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뭐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자연에 관심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적인 유적이나 유산에 관심이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거기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의 공통점, 우리 사회와의 어떤 가치관은 유사성 또는 차이점 이런 걸 자꾸 사람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고 또 사람을 사귀게 되는 쪽으로 관심이 이동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눈높이 관찰과 역사 문화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눈높이 관찰은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색안경이라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배운 또는 한국적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건 참 세상이 다 같은 색깔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우와 열 또는 뭐 어떤 차이점만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건 결코 바람직한 어떤 해외 지역에 대한 접근법이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색안경은 내려놓고 눈높이를 상대방에다 맞춰서 내 키를 줄여서 눈높이를 맞춰서 또는 조금 올려서 눈높이를 맞춰서 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눈높이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즉 나의 시각과 안경을 일단은 해체시키고 보려고 하는 노력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엔 역시 그게 정치가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뭐 경제가 됐건 이거보다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역사, 사람들의 역사와 또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는 것이 모든 다른 것들에 앞서게 되고 가장 바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높이 관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 문화에 대한 많은 공부들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동남아 지역을 공부하는데도 바람직한 자세이자 저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동남아만이 가지고 있는 조금 특징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 불, 길에 대한 경험입니다. 저는 물은 먹는 물을 얘기하고요. 불은 여기서 진짜 그 뭐 이렇게 활활 타는 불이 아니고 가로등 같은 그런 등불이고요. 길은 그야말로 도로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동남아에 대한 인상인데요. 이거는 물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기 수도, 하수, 식수를 했는데 동남아 하시면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싱가포르 제외하고요. 싱가포르는 저는 동남아의 독특한 나라니까 일단 싱가포르 제외하고 어딜 가시더라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여행을 가시건 좀 장기 체류하시건 꼭 조심하셔야 될 하나의 제가 먼저 강의 시작 전에 드리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먹는 물입니다. 뭐 씻는 물 정도야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먹는 물은 특히 물 갈게 되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동남아의 물 사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도, 정화, 정수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물 같은 경우에 먹는 물은 늘 이렇게 우리 보면은 그 생수통 있죠? 생수 같은 거 하나 사서 갖고 다니면서 마셔야지. 이거 다니면서 아무 뭐 물 보인다고 벌컥벌컥 마시고 기르는 물 먹고 하면은 바로 설사하거나 탈이 나거나 잘못하면 병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조심만 잘 하셔도 동남아 여행을 할 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불입니다. 불은요, 전기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동남아에 가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익숙하다가 내가 동남아에 가서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왜 내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지? 왜 이렇게 거리가 어둡지? 깜깜하지? 하실 텐데,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전기 사정들 별로 그렇게 전력 사정이 별로 썩 좋지 않아서, 뭐 이렇게 시내의 중심부라든지 뭐 큰 도해지의 뭐 중앙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환하게 밝혀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떤 것은 신호등 같은 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아예 없거나.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전기 사정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깜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해지에서 조금만 나가더라도 아니면 도해지 한가운데라도 뒷골목이나 이런 데는 너무 깜깜합니다. 즉 스스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기 사정이 안 좋다. 우리처럼 요즘 참 좋죠. 뭐 도로에도 불 켜놓고 경관등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켜놔서 화려하고 저녁을 오히려 더 기다리면서 도시 구경을 하는데 생각보다 동남아시아의 몇몇 도시나 이걸 빼고는요. 전기 가로등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길에서의 불조심 하시고 길조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길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차도인도
포장되어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시내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허나 조금만 나가더라도요, 대부분의 많은 그런 것들이 잘 포장이 안 돼 있거나 포장이 굉장히 낡았거나 또는 결정적으로 차도와 인도가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도 위에 차도 물론 다니지만 사람도 걸어 다니고 있고요. 어떤 데는 것이 마을을 통과할 적에 보면은 마을의 그 각 집의 앞마당 역할을 해서 그 앞에서 빨래도 하고 계시고요. 또는 그 앞으로다가 그 집에 사는 개도 지나다니고 누워 있기도 하고, 또는 오오리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또 왔다 갔다 한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아서 피해 가셔야 됩니다. 차를 타더라도 알아서 차가 섰다가 가야지 거기서 뭐 빵빵 누른다거나 또는 뭐 소리를 외친다거나 해봐야 별로 소용없습니다. 길 스스로 알아서 하고 이 정도가 길이구나. 그러니까 그 길에는 여러 사람들이 또는 여러 동물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이 훨씬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이러한 좀 충고 아닌 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다 우측 통행을 하죠.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제는 다 우측 통행을 하는데요. 동남아에 가게 되면 이게 나라별로 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이제 옮겨 다닐 수도 있지만 어떤 데 가게 되면 그야말로 좌측 통행입니다. 차도 좌측 통행이고요. 특히나 차가 좌측 통행인 것은 우리랑 거꾸로기 때문에 잘못해서 길 건너갈 적에 우리는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니까 실제는 차는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것이죠. 좌측 통행하는 나라에서는요, 차가. 그렇기 때문에 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차도가 지금 오른쪽 통행인지 왼쪽 통행인지를 그때그때마다 잘 판단하시고 요령껏, 눈치껏, 잘 그런 데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불길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요 정도만 조심하셔도 여행을 하실 적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여러 팁으로서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세계 속 동남아시아, 이거를 동남아시아는요, 그냥 아세안이라는 말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동남아 지역이죠. 10개 나라로 이루어진 동남아 지역, 그 지역을 동남아로 부르는데, 아세안이라고 하는 영어로 ASEAN이라고 쓰는 아세안은 1967년도에 이런 동남아 나라들이 모여서 시작된 지역협력기구고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동남아시아, 이 아세안을 그냥 동남아시아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적에 동남아 얘기하다가도 어떨 때 아세안 그러면은 아세안 조직이나 기구를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동남아시아를 그냥 빗대서 일반적으로 또 아세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속의 동남아시아, 아세안은요, 인구적으로, 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433만 평방키로, 인구적으로 보면 한 6억 3천만 명, 해서, GDP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맨 옆에 비중을 한번 보시죠. 세계에서의 몇 퍼센트냐라고 했을 적에 면적은 약 3%, 인구는 약 9%, GDP,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죠. 이제 경제, 크기로 봐서는 약 3%. 근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교역적인 측면 6.6%,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요, 6억 3천만의 인구 중에 상당히 젊은 층이 많은, 즉, 젊은 어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이라는 건 늘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 면적 자체는 열대 우림 기후에서 상당히 넓은 그러한 평평한 지역, 평탄한 지역, 섬 또는 이런 거대한 삼각주들이 많은 굉장히 쓸모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그다음에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부상하는 경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비중이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동남아시아 아세안은요, 제가 제일 밑에 지금 한국을 넣어놨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옆으로 쭉 통계를 보시면서 한번 옆에 있는 태국, 나라 한번 보죠.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요게 이제 대륙부 쪽, 아시아 대륙 쪽에 있는 5개 나라고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이 이제 서태평양의 인도양 사이에 있는 바로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부 동남아시아 5개국입니다. 그래서 대륙부의 5개국, 도서부의 5개국에서 10개 나라인데요. 우리 한국과 비교해 봤을 적에 국토 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국은 여기서 이제 약 97,000 평방킬로미터인데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싱가포르 같이 도시국가 정도나 브루나이 정도의 그 작은 나라 빼고는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국토 면적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81만 평방킬로미터 해서요. 우리 한국의 남한입니다. 한국 면적의 거의 뭐 20배, 한 18배 정도의 크기의 그러한 거대한 나라고요. 여기 보면은 인구도 나옵니다. 인구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 이제 5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것도 통계적으로 좀 이런 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이 지식적으로요. 이제 비교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명, 굉장히 인구가 인구 4위의 대국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한 5배 인구가 살고 있고요. 여러분 태국도 6,700만, 미얀마가 5,300만, 캄보디아 1,500만, 여기 보면 베트남이 9천만 명.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필리핀은 1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인구 중에도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은 인구 밀도로 봤을 적에 우리나라 인구 밀도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지만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밀도보다는 싱가포르 정도 제외하고는요. 상당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결정적인 것은 여기 연평균 기온이 있죠. 연평균 기온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연평균 11도지만 28도, 27도, 26도, 25도. 자, 별 변화 없죠? 이게 바로 덥다. 예,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1년 내내 27, 8도에 30도에 가까운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는 더운 지역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확한 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서부터 동남아시아에 관한 본격적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동남아의 지리 환경을 한 차례 하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의 역사를 할 겁니다. 그거는 3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역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남아의 전체적인 사회문화의 특징에 관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이것도 각각의 사회문화의 특징을 정리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남아의 정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남아 각국의 정치 경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해서 싱가포르, 그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에서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 나라를 모두 다 각국별 정치의 특징과 정치 제도,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현황에 대해서도 강의를 각국별로 다 10차례에 걸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례에 걸쳐서는 동남아시아의 국제 관계 를 아세안이라는 기구도 얘기를 해드리고요. 동남아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국제 이슈에 대해서 또 우리와의 관계 같은 것도 좀 넣어서 2차례 동남아 강의를 국제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전체 이 인트로까지 합쳐서 제 20차시의 강의로서 동남아시아에서 미래를 찾다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저의 강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제대로 보고 바로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아주 생산적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인트로의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정답을 클릭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학습하실 내용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